자, 여러분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요게 유지만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해봤지만 이기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이 쭉쭉쭉쭉쭉 빠져서 그래서 참 좀 안타깝긴 한데 요 정도 계속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네요. 그쵸? 오늘 첫날이라서 우선 제가 한 주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주 일찍 시작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차 시험 볼 때 그 친구들이랑 조금 그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2주를 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주일 좀 땡겨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우선 오늘 첫날이니까 그 강의 계획서 요거 통해서 잠깐 제가 어떻게 수업할 건지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강의 계획서 보시면요. 우선 강의 일정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일정은 오늘 4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9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 걸로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5월 16일과 5월 23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23일은 1차 시험 당일이라서 강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도 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요때 연달아서 저희가 2주 쉴 거니까 그러면 시험 끝나고 사실상 3주거든요. 우리가 4회차인가 5회차 하고 난 이제 사실상 3주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3주 좀 바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은 항상 이제 우리 14시부터 5시 반, 그러니까 2시부터 5시 반인데요. 시험은 일단 여러분들 1시간 50분간 볼 겁니다. 50분간 보고요. 올해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래는 여러분들 2기가 우리 50점짜리 하프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제가 진도 나가는 걸 좀 상황을 봐가면서 혹시나 좀 진도가 빠르거나 하면 그러면 뒤쪽 가서 한 75점 모의고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도가 좀 되면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강의 교재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간한 인사노무관리론 정석 기출문제 해설집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집은 기존에 있던 문제집과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 노무사의 역대 기출 문제를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1회차부터 여러분들 바로 요 직전 연도까지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시험에서 유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경영 지도사 시험도 전회차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영 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게 우리 시험에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영 지도사 시험에 인사 노무관리론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다 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제 예상 문제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실제로 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제가 괜찮은 것들만 좀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파트가 3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괜찮은 문제들 중심으로 쭉 풀어드릴 겁니다. 좀 쉽고 별로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그냥 넘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답안을 쓰는 걸 베이스로 적기는 적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수업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답안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풍부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답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못 쓰셔도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써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내용은 그냥 수업까지 좀 제가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오늘은 좀 첫날이라서 좀 특이하게 오늘만 좀 다르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오늘만.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처음에 오늘 여러분들 봤던 문제 있죠? 문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평을 잠깐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풀면 좋은지 그런 이야기 잠깐 할 거고요. 길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해당 여러분들 오늘 시험 봤던 부분이 있죠? 그 챕터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꼼꼼하게 하기는 힘들고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그 부분 복습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일기 때 하지 않았던 잡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쓰잘데기 없는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같이 좀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제가 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일단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과 기본서는 꼭 같이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뭐 카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프라인 친구들은 저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친구들은 카페에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면요. 강의 진도표가 있습니다. 거기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강의 진도표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4월 4일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6회차가 연달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6회차는 일단 50점 시험으로 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여유가 되면 나중에 한 75점 정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 거고요. 제가 크게 별말 없으면 요대로 그 수업 시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시험에 매주 그 시험 그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서 관련된 내용은 다 설명을 좀 했고요. 혹시 오늘 기출문제집 안 들고 오신 분들 좀 있나요? 오늘은 아마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안 나가고 오늘은 좀 다른 내용들을 좀 많이 할까 합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요? 쉬웠나요? 쉬웠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게 좀 내봤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내봤고 1번 문제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 문제를 잘 썼다라며 생각하면 굉장히 잘 쓴 거고요. 2번 문제는 좀 단순한 뭐 암기 문제여서 그건 아마 쉽게 적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2기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 2기 수업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2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 이 수험판에 들어온 친구들 혹은 이제 실제로 한 1, 2년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내가 답안을 써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영학의 논술형 답안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참고로 노무사 시험은 사실 4과목 중에 3과목이 법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노동법,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 그리고 이제 인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민법까지 하시는 분들이 맞나? 민사소송법, 그렇죠. 그 민소까지 하시는 친구가 있으면 사실상 법을 3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노무사는 법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법을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단연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채점을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채점을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노무사 학생들은 참 답안을 법학스럽게 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사안에 대한 포섭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사실 경영학에서는 그런 말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영학은 경영학스럽게 답안을 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경영학은 실제로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건 뭐랑 굉장히 맞닿아 있냐면요. 경영학 논문 쓰는 거랑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우리 이 시험은요, 이 답안은 사실상 논문을 쓰는 것과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석박사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항상 이제 석사나 박사를 처음 진행을 하면 무슨 수업을 꼭 들어야 되냐면 논문 작성법이라는 그 수업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의 내용과 제가 경영학을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을 때 그때 그 경영학에서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서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실제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경영학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경영학의 논술형 답안의 표준 구조는 요거는 실제로 답안을 쓰는 기본 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론적인 설명이죠. 이론적인 설명.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사례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교수님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를
문제를 출제를 하시고 난 뒤에 교수님들이 직접 채점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 교수님들이 답안을 채점을 할 때 어떤 글들이 자기한테 잘 들어올까요? 그건 바로 자기한테 익숙한 글들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가장 익숙해하는 글들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그게 논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수라는 그분들은 대부분 논문을 엄청나게 읽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논문의 형태로 쓰여진 답안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답안 채점이 있을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글씨 별로 안 좋아도 예쁘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적지 않더라도 교수가 알아서 채점해 주겠지. 천만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답안에서 글씨가 가독성이 떨어지면 그 부분은 못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로 처리합니다. 보통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이건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루브릭도 많이 받고 물어보잖아요. 교수님들이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글에 가독성이 없고 너무 읽혀지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그 부분에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글씨를 예쁘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 반드시 글씨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 가독성이 있게는 쓰셔야 돼요. 그건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학생이 이 노무사 시험을 한 5년 넘게 준비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5년 동안 절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글씨였어요. 글씨. 그래서 제가 글씨를 바꿔라.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글씨를 바꿨죠. 그리고 그에 바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가독성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참 재밌는 게요. 글씨를 흘려 써도 잘 읽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반듯반듯 써도 그게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채점을 하다가 그런 지적이 반드시 나오면 그럼 그건 고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채점을 하는데 와, 이 친구 거는 정말 글을 못 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거기 코멘트를 달아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안 읽힙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제가 점수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는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고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CBT 베이스가 아니라 아직 PBT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글씨도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답안을 쓰는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답안은 일단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쓴 답안에 논리성 점수가 따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안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교수님들은 반드시 봐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 교수가 물었던 거, 출제위원이 물었던 거를 정확하게 쓰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이 글이 논리적이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점수의 포인트가 돼요. 실제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채점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정말 내리에 박혔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얼마나 다 읽었을 때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꼭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답안을 쓸 때 논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거기서 뭔가 생각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쓰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걸 내가 논리성까지 생각을 해서 만든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연습을 할 때 논리적으로 글 쓰는 연습을 체화시켜야 돼요, 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걸 가지고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쓰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 4-5번 정도 시험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요. 이 노력만 하시면.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기 때문에 한 4-5번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시험을 해보시면 그러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논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때 가장 좋은 방식이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물론 이건 약간의 상황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에 서론, 본론, 결론을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문제, 굉장히 배점이 긴 문제는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해요. 배점 자체가 길기 때문에 논리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50점짜리라면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지켜서 답안을 써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요즘 문제의 약간 트렌드가 어떠냐면 25점짜리 문제를 막
이렇게 조각을 내요. 그쵸? 막 그래서 여러분들 뭐 25점짜리 문제를 하나는 11점, 뭐 하나는 14점, 뭐 이렇게 혹은 심지어 좀 심할 때는 6점, 7점 이렇게 막 지금 조각조각 내는 경우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특히나 이 현상이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냐면 경영조직론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최근에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경영조직론은 지금 최근에 이 문제를 계속 조각을 내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6점짜리, 7점짜리 혹은 11점짜리를 서론 본론을 다 지켜서 쓴다?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점짜리와 25점짜리 정도라면 그렇게 통으로 나온 문제라면 그러면 한 번쯤 서론 본론 결론을 지켜서 써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10몇 점 혹은 뭐 6점, 7점 이런 문제는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을 지킬 필요 없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딱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출제자는 그 부분만 보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큰 배점은 서론 본론 결론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쓴다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6, 7점짜리의 굉장히 단문 형식의 문제는요. 이건 쓰기가 쉬워요. 외웠던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논리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를 쓸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론입니다. 서론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서론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써야 될 건 뭐냐? 문제의 맥락과 방향 설정입니다.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서술하려는 방향이 어딘지를 써야 돼요. 그게 서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서론의 목적이 뭔지 한번 봅시다.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우선 그리고 독자가 이제 누굴까요? 당연히 채점자가 되겠죠. 채점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모든 교수님들의 논문은 서론에 반드시 그 이론을 왜 내가 지금부터 설명한 이 논문을 왜 썼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서술 방법은요. 보시면 해당 주제의 핵심 개념과 중요성, 등장 배경, 사회적 필요성 등을 일반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기본서의 항상 모든 챕터의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에 보면 제가 어떤 개념을 정의해 놓거나 아니면 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적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도 있냐면 만약에 내가 등장 배경이나 혹은 이런 것들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 문제에서 물어본 해당 개념의 상위 개념을 먼저 서술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게 오늘 시험 문제죠. 오늘 시험 문제가 제가 뭘 물어봤습니까?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을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을 우리 그 인사노무관리론 책에 어디에 나옵니까? 전략적 인사관리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우선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에 대한 필요성과 혹은 그런 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썼냐? 해당 상위 개념에 해당되는 전략적 인사관리를 먼저 적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서술해도 돼요. 이런 것들을.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서론에 해당 주제의 핵심 개념과 중요성, 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적거나 혹은 이런 걸 내가 적을 수 없다라면 해당 개념의 상위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몇 줄, 한 두세 줄 정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서론의 끝에는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갈지에 대한 논점의 구성 요소를 언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하에서는 A의 개념과 특징과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혹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적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요걸 꼭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걸 왜 적냐면요. 여러분들 그 채점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읽을 때 예측하면서 읽어요. 그냥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썼을 건지를 예측을 하면서 읽어요. 왜 예측하면서 읽을까? 그렇게 읽어야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워드 바이 워드로 읽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수많은 채점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라고 앞에 명시를 해놓으면 채점자가 뭘 느끼냐? 아, 일단 첫 번째, 이 친구가 내가 물어봤던 포인트를 다 서술했구나.
있구나라는 걸 일단 직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이 친구는 개념을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 특징 설명하고 그리고 운영 방안을 설명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그걸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부지불식까지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걸 꼭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하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서술해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서론은 절대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서론은 절대 길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정말 힘주어서 강조를 합니다. 절대 길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제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올해 합격자 설명회를 했었던 그 두 분 중에 그 제가 박지원 노무사님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세요. 그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셔가지고 좀 수험 기간이 그래도 한 3, 4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공부를 잘하셨어요. 공부를 상당히 잘하셨고 실제로 제가 봐도 책을 통으로 암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첫 해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점차 이제 좀 제가 잘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더니 이게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답안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답안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 자기가 이제 좀 아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실제로 답안을 어떻게 쓰셨냐면 앞쪽에 서론을 2페이지씩 쓰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쪽에 서론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묻지도 않았는 건데 그걸 앞 페이지에서 2페이지씩 이렇게 쓰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제가 말씀드렸겠죠, 당연히. 제가 직접 채점을 하니까 그걸 봤을 거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버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박사님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그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떨어지셨어요. 실제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박지원 노무사님이 실제로 4년 동안 인사관리 시험을 봤을 때 2년 차부터 마지막 4년 차까지 인사노무관리 시험이 다 좋았습니다. 성적이 다 좋았어요. 다 합격 점수였어요. 다 60점 넘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그 인사 성적이 정말 바닥인 게 그게 첫 해 시험이었어요. 그 당시에 50 몇 점, 50 한 4점인가?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똑같이 그 습관을 그대로 시험장에서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서론이 굉장히 길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일단 첫 번째, 얘는 모른다라는 인상을 강력하게 줍니다. 얘가 모르니까 앞에서 중언부언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다시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서론은 길게 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심지어 서론은 없어도 돼요. 알겠죠? 심지어 서론은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서론에서 너무 길게 쓰다 보면요. 결국 내가 써야 될 본론을 정말 작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의 압박 때문에. 엄청난 정말 우를 범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절대 길게 쓰지 말고요. 보통 길어야 5줄 혹은 한 3, 4줄 정도의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고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포인트. 자, 여기 보시면 반드시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 이 두 가지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왜 쓰는 건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측 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한 게 여기 나오네요. 봐봐. 50점 통합형 문제라면 혹은 25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0점 통합형 문제라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유효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문제를 요즘에는 굉장히 조각조각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근의 트렌드처럼 10점, 15점으로 소문항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구조를 추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 적어놓은 거 보면 채점위원 입장에서 좋은 답안이란 형식이 완벽한 답안을 묻는 게 아닙니다. 뭘 묻는 거냐면 물은 바를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이걸 끝까지 잘 안 지키는 친구들이 많아요. 결국 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채점위원이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거 뭐냐? 질문에서 내가 물었던 걸 정확하게 썼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논리까지 있다?
그럼 상당히 좋은 답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논리를 시험장 가서 내가 생각해낼 수 없다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걸 쓰되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자고요. 그러면 논리는 자연스럽게 3기가 끝나면 몸에 체득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제 1순위는 뭐다? 형식도 아니고 뭡니까? 물음발을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물음발을 정확하게 쓰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은 기본 원칙이 돼 배점과 시간에 따라서 압축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무조건 서론, 본론, 결론을 쓰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법의 그 답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법을 전공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처음에 뭐가 나오면 뭐 사안에 뭐 쟁점인가 뭐 적고 그다음 뭐 포섭 적고 뭐 그다음에 뭐 사례 적고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런 순서가 있어요. 법은 그렇게 쓰는 게 맞겠죠. 하지만 경영학은 어떤 특징적인 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기본 툴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용을 좀 바꾸면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기계처럼 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다 간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특히 소문항은 서론을 한 문장으로 적거나 혹은 아예 생략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15점, 뭐 그 다음에 6점 이런 문제는 서론을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핵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서론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본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 일단 서론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좀 봅시다. 그게 아마 더 훨씬 낫겠다. 자, 뭘 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그 답안 작성법의 기본 툴 말고요. 제가 논문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논문을 드린 게 있어요. 박경규 교수님이 쓴 경력 정체 논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논문을 뽑아온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가장 논문스럽게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의 형식을 가장 표준화시켜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형식적으로 완벽해서 일단 가지고 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논문을 뽑은 이유가 박경규 교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신인사관리 그 책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실제 교재의 그 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답안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마치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안처럼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이 괜찮습니다. 그걸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논문을 보면요. 만약에 이 논문이 문제로 나와서 이걸 답안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문제는 뭐였을까? 이겁니다. 첫 번째, 기업 조직에서 경력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업 조직에서 경력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혹은 이런 현상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리고 그 해결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문제가 딱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여러분 봐봐. 첫 번째, 일단 여기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를 딱 보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렇네요. 서론이 나오네요. 그쵸? 뭐라고 딱 나와요? 문제 제기. 그쵸? 이 문제 제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제기가 바로 서론이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거기 보시면 서론의 사이즈를 한번 봐봐. 전체 지금 페이지 중에 서론의 사이즈를 봐봐요. 많아요? 적어요? 별로 많지 않죠. 물론 이제 그 자체는 좀 길긴 한데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는 사실 서론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서론 부분을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사실 좀 더 적게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서론에서는 뭘 써야 된다?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한번 잠깐 봐봐. 자, 서론에서는 뭘 써야 됩니까? 첫 번째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여기. 서론에서는 첫 번째 중요성이나 등장 배경, 사회적 필요성 같은 걸 적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부터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의 구성 요소를 써야 됩니다. 이하에서는 어떤 걸 쓰겠다. 요걸 써줘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진짜 그렇게 적혀 있는지.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 그 집에 가면서 그냥 뭐 열차 안에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딱 나오죠.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앞쪽에 이제 좀 약간 중언부언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 좀 다 버리고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봐봐. 자, 여기 보시면 기업 조직의 경우 조직 내외에서
환경 변화로 인해 기술, 조직 구조 및 규모 등 부단히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나오네요. 배경, 등장 배경. 이러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업의 경력 관리는 구조적 정체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라미드 조직 구조화에서 조직 구성원 중 1%,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죠. 기억나죠? 자, 조직 구성원 중 1% 미만이 최고 관리층에 도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은 경력 정체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조직의 성장이 둔화되고 높은 경력 수준을 기대하는 조직 구성원이 증가하게 되면 경력 정체는 사실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개인이 경력 정체 현상에 놓이게 되면요, 직무에서 오는 만족감이 현저히 저하되고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소속감 내지 연대감이 낮아져 결근율 및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결국 기업에게는 비용으로 나타나게 되고 경쟁력 저하로 연결됩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잘 봐. 아래에서는 중요한 편이죠. 아래에서는 기업 조직에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력 정체 현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경력 정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뭘 설명한다고요? 첫 번째, 경력 정체 현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해결 방안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맞는지 볼까? 여기 봐봐. 목차 봐봐. 나오네, 실제로. 여기 봐. 경력 정체 현상 분석이 이게 나오네요. 이게 뭘까? 본문 1. 이게 본문 1. 그 다음 경력 정체 해결법 극복 방안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본문 2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뭐야? 이게 서론이고 2번과 3번의 로마 문자 여기가 뭡니까? 본론의 1과 본론의 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론에서 딱 적어 놓으니까 나는 이제 예측할 수 있잖아. 뭐야? 아, 얘가 첫 번째 뭐부터 설명하겠다? 경력 정체 현상을 설명하겠구나.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뭐가 답에 나올까? 그렇죠. 해결법의 극복 방안을 설명하겠구나.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내가 읽을 때 훨씬 더 구조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라요. 읽는 속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서론입니다. 됐죠? 이게 지금 가장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그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문은 정말 출제자가 물어본 걸 써야죠. 진짜 물어본 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쵸? 출제자가 진짜로 요구했던 사항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본론의 핵심 구조는요, 문제의 각 소문항 혹은 주요 키워드별로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정의하냐? 봐봐. 여러분들 항상 모든 논문의 첫 출발점은 뭐부터 출발하냐면요, 개념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교과서도 보면요, 항상 첫 번째 줄이 뭐냐? 뭐뭐의 의의 혹은 뭐뭐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부터 이 용어를 이렇게 쓸 거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부터 이 용어를 쓰면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부터 정의가 되어야 되냐면 개념 정의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일단 여기 같으면 뭐가 나올까? 경력 정체란 무엇인가가 제일 첫 번째 나오겠죠. 좀 이따 한번 볼게요. 나오는지. 어쨌든 경력 정체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개념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문제에서 제시된 핵심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그 박경규 교수님이 저 논문이 만약에 문제였고 저게 답이었다면 박경규 교수님 책에는 반드시 뭐가 저 논문의 답에는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 경력 정체란 이게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혹은 여러분들 오늘 제 시험 문제를 보면 뭘 물어봤습니까?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을 물어봤죠. 그럼 반드시 뭐가 쓰여져야 될까?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이란. 혹은 구체적으로 뭐를 물어봤습니까? 그 본원적 경쟁 전략 중에서 원가 우위 전략을 물었죠. 그럼 당연히 뭐도 서술이 되어 있을까? 원가 우위 전략이란. 그게 적혀 있어야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개념 정의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첫 번째 문제에 제시된 핵심 용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정말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실제로 교수님 여기에도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이거 어디서 참고했는지 이거. 이게 뭐 펠드먼이랑 뭐 위치 이런 사람이 했던 거 맞죠? 이런 거 되어 있잖아. 학자명은
이건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대신에 유명한 학자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직무특성 이론은 누구였습니까? 해크맨과 올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학자들은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마치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것처럼 누구한테 참고를 했다 이런 걸 적잖아요. 참고로 잘못 적으면 오히려 감점 요소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학자나 이런 것들은 안 쓰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보시면 학자 명의냐 고전적 정의는 알고 있을 때 정확히 쓰면 괜찮은 요소나 불확실하면 무리하게 쓰지 말고 오히려 개념의 핵심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라는 거를 적을 때 그 누가를 굳이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개념 정의 너와 나의 이제 뭡니까? 그 용어에 대한 약속이 됐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이제 진짜 물어본 거 써야죠. 진짜 물어본 거를. 그럼 그 진짜 물어본 거를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돼? 물어본 걸 쓰죠. 주요 특징과 세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쓸 때도 그냥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보기 좋게 써야 돼요. 가독성이 좋게. 자, 제가 채점을 할 때 가끔 그런 코멘트를 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냐면 지금처럼 줄글로 쓰지 마세요 라고 제가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가독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 읽혀요. 그러니까 계속 줄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만 적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보기 안 좋습니다. 사실 안 읽혀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어떻게 될까? 보수적 점수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 쓸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구조적으로 써주세요. 어떤 식으로? 쉬워요. 뭡니까?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뭐 이런 것들. 혹은 전자는, 그 다음 후자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여러분들 일종의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키워드들,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특징을 어떻게 쓰냐? 핵심 개념을 구조화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시험에 물어본 거를 구조화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뭐 3가지 요소가 있다. 4단계 과정이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능한 한 목차형으로 정리해서 가독성을 좋게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눈에 보기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답안을 쓸 때도 내가 어떻게 답안을 쓰면 그 독자인 그러니까 채점위원이 내 걸 좀 가독성 좋게 볼 수 있겠는가 그걸 자꾸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면 적어줄 겁니다. 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다시 써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그려야 됩니까?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되고요. 표 써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내가 꼭 써야 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림은 그리셔야 돼요. 이건 꼭 여러분들 그 답안에 쓰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해크맨과 올덴의 직무특성 이론의 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림을 안 그렸다고 해서 절대 감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점도 크게 많진 않아요. 실제로 요번에 합격했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림 하나 없고 학자 이름 하나 없이도 다 합격을 했어요. 그건 제가 많은 기간 동안 실제 학생들을 통해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나 그림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간상 여유가 있으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상 여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안 쓰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본문에서 요 내용도 좀 잠깐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뭐냐면 사실 인사는 아직까지 이 추세가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경영조직론은 이 추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 경영조직론에 크게 2가지의 추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조각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배점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례형 문제가. 아직까지 인사는 사례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사실까지. 아직까지 인사는 이번 연도만 해도 사례형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물어보잖아. 그쵸? 근데 경영조직론은 최근 한 6, 7년간 사례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인사에서도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형 문제는 접근법이 조금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3가지. 이런 것도 너무 자세하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원래는 이거 제가 엄청 자세하게 적었었는데 그냥 이거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적어봤거든요. 한번 봐봐요. 사례형 답안을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중심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생각해낸 건데 한번 봐봐. 첫 번째는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핵심 사실, 핵심 개념을 거기서 추출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대놓고 잘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면 어떨까? 봐봐.
여러 가지 핵심 직무의 차원에 인간이 심리적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 조직의 성과가 올라가는 이론인데 여기에 개인의 성장 욕구의 강도가 조절 변수로 들어가는 이론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 이론은 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죠? 해크맨 골뎀의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좀 꼬아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개념을 대놓고 주지 않고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어주는 경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개념이 네가 지금 묻고자 하는 개념이 뭔지를 제일 앞에 명시를 빡 박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핵심 직무 특성이 있고 그게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조직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개인의 성장 욕구의 강도가 조절 변수로 활용이 되더라라고 하면 출제자는 뭘 묻고 싶었던 거냐? 해크맨 골뎀의 직무 특성 이론을 네가 알고 있냐? 그 개념 자체를 알고 있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앞에 뭘 박아야 되냐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사례에서는 바로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거기부터 딱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딱 보면 일단 얘는 아는구나. 그러면 이제 읽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 딱 봤는데 그게 엉터리로 적혀 있거나 다른 게 적혀 있어.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냥 쭉 끄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건 아예 점수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실제로 여러분들 채점은 플러스 채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수는요 마이너스 채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별로 5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쓴 만큼 깎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채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아예 애초에부터 다른 걸 적었는데 그 뒤에 볼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 다 그냥 빵점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앞쪽에 제일 첫 번째 그 사례가 뭘 묻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처음에 딱 박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걸 박아줘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그 개념을 네가 묻고자 하는 게 뭔지 나 알았다라고 이제 보여줬잖아. 그럼 뭘 적어야 될까? 두 번째. 그렇지. 내가 그 개념이 뭔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핵심 사실이 뭔지를 추출하고 나면 그 핵심 사실이 어떤 이론인지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지금 출제된 사례에서 보여지는 이 사례를 통해서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거기까지 서론에 딱 적었죠.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을 자세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그 이론을 그냥 그대로 박아주면 돼요. 거기다가. 알겠죠? 그렇게 그냥 딱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두 번째. 그게 바로 그 이론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지 해주면 좋냐면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이 이론이 왜 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일종의 함의를 적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 이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이론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사례에 빗대어서 내 이론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다양한 다양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장이 주고 있는데 이건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뭡니까? 기술의 다양성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지금 보면 이 친구한테 많은 인파워먼트를 주고 있는데 이건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자율성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2번과 3번을 혼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을 써주면서 거기에 사례를 같이 적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 절약이 훨씬 더 되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을 같이 혼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해도.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그럼 이 이론이 오늘날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써주면 되는 이건 굉장한 옵션입니다. 여기까지는 쓰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은 여기까지 쓸만한 능력이나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한 친구들이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례형은 3번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그 사례가 뭘 말했는지 첫 번째 딱 명시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사례에서 지금 적용된 개념을 서술해주고요. 그 다음 그 이론을 서술해주고요. 그 다음 그 이론이 사례랑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요 논리를 지키면 가장 바람직한 답안이 돼요. 알겠지? 요렇게. 요게 사례형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박경 교수님의 논문도 그렇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서론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력 전체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첫 번째, 딱 나오네요. 뭐부터 딱 나옵니까?
그렇죠. 경력 정체의 개념부터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경력 정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건지 너랑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력 정체의 개념은 일종의 개념 정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 정의가 딱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 여기 있네요. 이상의 정의들을, 이 정의를 이제 다 조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개념을 정의합니다. 이상의 정의들을 조합하면요. 경력 정체란 조직 내 개인의 다른 직무애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력 정체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경력 정체예요. 첫 번째 뭘 했습니까? 개념 정의를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본 걸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경력 정체가 현상에 대해서 쓰라 그랬잖아. 그러면 경력 정체 현상을 이분은 뭘 쓰셨습니까? 첫 번째, 경력 정체 유형부터 썼네요. 그렇죠? 경력 정체 유형이라고 있고 이게 바로 주요 특징과 세부 구성 요소입니다. 자, 봐봐. 이렇게 딱 적혀 있죠. 자, 봐. 첫 번째 봐. 기업 조직에서 구성원이 인식하는 경력 정체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객관적 정체와 주관적 정체, 계속 지금 예측 읽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쓰니까 이게 몸에 체화가 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지는데, 그리고 구조적 정체와 내용적 정체를 살펴본다. 자,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 딱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그치?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옵니까? 둘째. 이렇게 딱 나오죠. 항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막 그냥 적기보다는 첫째, 뭐, 둘째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있습니까? 경력 정체의 원인입니다. 이거 뭐죠? 이것도 여러분들 경력 정체의 원인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것도 지금 본문이죠. 본문. 첫 번째가 뭡니까? 경력 정체 유형에 대해서 썼고 그런 경력 정체가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 쓴 겁니다. 그쵸? 유형, 그 다음에 원인 이렇게. 자, 이것도 어떻게 써야 돼요? 핵심 개념을 구조화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목차형으로 써서 가독성을 높입니다. 딱 나와 있죠. 원인은 아래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딱 적어놓고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둘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 적어놓을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요. 계속 예측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게 많아요. 기업 조직에서 경력 정체를 가져다 주는 원인으로 아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첫째, 둘째 쭉 나오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이게 이제 본문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2가 나오네요. 자, 지금까지는 경력 정체에 뭘 썼습니까? 현상에 대해서 썼잖아. 그럼 이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극복하는 방안을 쓰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쵸? 처음에 현상을 보여줬고 그 현상 안에서도 뭘 보여준 거야? 첫 번째는 그 현상의 유형을 먼저 보여준 거야. 현상에 몇 가지가 있는지. 그럼 그걸 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현상이 나왔어. 근데 왜 나왔어?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 뭐 나왔어? 원인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는 거야. 논리성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줬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씁니까? 경력 정체 극복 방안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딱 예측 읽기가 또 나오죠. 아래에서는 경력 정체 극복 방안으로 직무제 설계. 우리 다 했던 거죠. 직무 전환, 그 다음에 직능 자격 제도, 그리고 진로 선택 제도를 제한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딱딱 나오죠. 직무 재설계.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직무 전환 교육 제도의 도입. 왜 이렇게 삐하지? 괜찮나? 어제도 괜찮네. 자, 직무 전환 교육 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진로 선택 제도의 도입. 그다음 이 그림도 있죠. 그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시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자격 승진 제도. 역시 그림이 있지만 역시나 뭐 하면 됩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일단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결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자, 마지막 결론. 자, 결론 보시면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결론도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결론도 절대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결론도 그 일부만 써줘야 돼요. 일부만. 그래서 이것도 절대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이 결론도 한 페이지씩 쓰는 친구가 있다고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결론은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건데요. 보시면 본론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전체 글의 논리를 종결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 이론을 통해서 실천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어떻게 서술하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내가 무언가를 재현하거나 실천적 의미를 제시할 수 없으며 지 이상의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러지 자꾸?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아닌데. 일단 잠깐 끄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핵심 논점을 그냥 내가 뭔가를 시사점을 던져줄 수 없으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돼요.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3-4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핵심 논점을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좀 외웠거나 알고 있으면 그럼 마지막으로 시사점 또는 제언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이론은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많은 걸 적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경 교수님 책에 결론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 봐봐. 결론 여기 쭉 적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잘 봐. 여러분 잠깐만. 박경 교수님 책에 아까 논문에 뭐뭐 나와 있었지? 첫 번째 뭐 나와 있었죠? 현상. 현상도 뭐뭐 나와 있었지? 유형. 그 다음에 원인. 그쵸?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었지? 해결 방안 나와 있었지? 자, 이 3가지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내가 설명을 했다. 이렇게.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경력 정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력 정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에는 내용적 경력 정체와 구조적 경력 정체를 구분해서 제시하였고요. 즉 내용적 경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의미와 도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직무제 설계 이런 거 지금 앞에 다 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해서 직무제 설계, 직무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구조적 경력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무 전환 교육제 아까 있었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진로 선택제도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쪽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뭐냐? 여유가 되면,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리고 내가 이걸 좀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단순 요약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인사는 실용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써주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적어놨습니다. 경영자에게 주는 시사점과 제언이 이 파트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봐봐. 기업이 종업원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미래 유능한 인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경력 정체의 극복 방안을 실천에 옮기는 데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비용을 인재 육성 및 미래의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경력 정체의 정도가 약화되면 그만큼 조직은 구성원으로부터 힘을 받게 되고 조직은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경력 정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 거다. 근데 그 돈을 비용으로 보지 마라. 그걸 잘 해결을 하면 오히려 종업원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그걸 무슨 개념으로 봐라? 투자의 개념으로 봐라. 이렇게 지금 경영자한테 뭐 하는 겁니까?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따라서 볼까?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종업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조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설명한 게 논문에 잘 녹아있지? 그치? 굉장히 표준적인 논문이고 실제로 많은 논문이 이렇게 작성되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교수님이잖아. 실제로 인사 논문 관리의 큰 어르신이고 박경규 교수님은 이제 뭐 퇴임은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분이 쓴 논문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 적혀 있는 논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잠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추가 고려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몇 개만 볼게요. 자, 사실은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분을 한다고 한들 이렇게 쓰는 친구가 실제로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면 시험 문제 이렇게 적힌 거 맞지? 뭐뭐뭐를 서술하라 적혀 있는 경우 있고요. 또 뭐뭐뭐를 논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있고요. 그쵸? 본 적 있잖아, 맞지?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 적 있잖아, 그쵸? 그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 서술하라, 논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다 똑같이 쓰거든요. 그냥 쓰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학술적인 방법은 그건 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구분을 해서 쓰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참고로 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봐. 문제의 요구동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요. 문제의 요구동사에 따라서 구조를 달리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적어놨죠. 이 지금 1번의 추가사항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실제로는 적용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뭐 좀 딥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봐봐. 반드시 문제의 요구동사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 설명하라라고 하면요. 그럼 단순히 이론을 개념과 구조를 그냥 제시하면 돼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 이론을 우리가 외웠던 걸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비교하라라고 하잖아요. 비교는 반드시 차이점만 적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때 비교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차이점만 쓰면 안 돼. 반드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평가하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뭘 써야 되냐? 장단점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써줘야 됩니다. 이걸 꼭 써줘야 돼요. 장단점과 한계, 평가하라라고 하면요. 알겠죠? 그 다음 논하라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본 적 있죠? 그쵸? 이 요구동사들, 이 논하라, 이건 뭐냐? 단순히 내가 설명한 개념만 적으면 안 되고요. 설명하라는 개념만 적으면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뭘 써야 되냐? 시사점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요. 외웠던 개념을 그냥 여기다 써요. 그냥 그것만 써요. 그리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사실 잘못된 글입니다. 논하라라는 건 거기에다가 내가 설명된 개념을 적고 그 설명된 개념이 어떤 현재적인 시사점을 주는지까지 같이 적어줘야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논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용하라. 이건 이제 주로 사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 내가 이야기했죠? 각각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이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보여주면 된다고.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금 5가지를 다 어떻게 쓰냐?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학계에선 이걸 다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한번 보고 요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근데 물론 힘듭니다.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켜볼까? 좀 괜찮은 것 같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제가 추가 사항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문제에서 물었는 순서대로 목차를 올려주셔야 돼요. 목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임금의 관리 3차원에 대해서 서술을 하되 임금 수준과 임금 체계와 임금 형태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될까? 그 순서대로 써야 돼.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임금 체계, 그 다음에 임금 형태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반드시 목차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냥 내용을 적으면 안 돼. 목차로 올려줘야 돼. 그래야 출제 채점위원이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물어본 거 여기 로마 문자 1번으로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면 2번 있네. 여기 3번 있네. 바로바로 찾고 읽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임금 형태 중에는 임금의 형태는 시간급과 성과급이 있는데 이때 성과급을 크게 집단 성과급과 개인 성과급으로 나누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요. 물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큰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 성과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집단 성과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집단 성과급과 개인 성과급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주는 게 맞냐? 집단 성과급을 먼저 로마 문자로 올리고 목차로 올리고 그 다음 개인 성과급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가끔은 출제위원들이 이 논리를 뒤바꿔서 좀 잘못 적힌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기치를 발휘해서 그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 개인 성과급제 우리 3단계 뭐였지? 제일 첫 번째 누구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또 어색해지네. 잠깐만. 자, 여러분 개인 성과급제 3개 뭐죠? 아직 그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모르나?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테일러식.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메리크식. 그렇죠. 세 번째가 뭐죠? 리틀식. 그쵸? 요렇게 이야기를 해. 요렇게 원래 발전해 온 거거든, 실제로. 근데 만약에 출제위원이 리틀식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메리크식, 테일러식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그거는 그냥 이 출제위원이 그냥 무작위로 던져준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살짝 기치를 발휘해서 그걸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센스 있게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웬만한 거는 그 출제위원들이 논리에 맞춰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목차에다 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물어본 건 반드시 뭐로 올린다? 목차로 올린다. 알겠죠? 그 순서대로 적혀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물어본 건 목차에 올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배점 비례 원칙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배점이 큰 논점은 정의만 쓰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배점이 큰 경우에는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써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문제. 그럴 때에는 물어보지 않은 건데 관련된 개념이면 살짝 한 개 정도는 적어주셔도 돼요. 그 정도면 좀 더 답안이 풍성해지거든요.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배점에 맞춰서 좀 답안을 조금 더 뭐 좀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 아까 사례형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경영조직론과 인사노무관리는 답안의 형식에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인사노무관리론은요, 제도의 목적, 그 다음에 설계 원리, 운영상의 유의점이랑 주로 뭡니까?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경영조직론은 이론 베이스이기 때문에 주로 이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오십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이 뒤쪽에 제가 예시 문제를 좀 몇 개, 한 두 개인가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요것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집에 가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 제가 지금 적어놨던 그걸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뭐 될 겁니다. 제가 요거 잠깐 쉬었다가 제가 빠르게 한번 훑어보죠. 빠르게. 잠깐만 좀 쉴게요. 오케이.